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멈추고 게이트로 되돌아갑니다. 탑승객들은 불안했죠. 기체 결함일까, 테러 위협일까?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견과류 한 봉지였습니다. 1등석 승객 한 명이 마카다미아 너트가 봉지째 나왔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비행기를 되돌리게 만든 겁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대한항공 회장의 딸 조현아. 그녀는 승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사과를 강요한 뒤 비행기를 게이트로 돌려 그 승무원을 뉴욕 공항에 버려두었습니다. 한 봉지의 견과류 때문에 수백 명의 승객이 피해를 입고 한 사람의 직업이 위협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땅콩 회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엔 동생 조현민이 회의 중 광고 임원에게 물컵을 던졌고 2017년엔 조원태가 술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음주운전, 롯데그룹은 횡령 혐의. 이름만 달랐지 패턴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놀랍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가문이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삼성, 현대, LG, SK, 롯데 이 5개 그룹이 한국 GDP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재벌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 그 자체입니다. 정치인을 움직이고 법을 피하고 노동자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은 세습됩니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은 한국 재벌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괴물이 되었으며 왜 우리는 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는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67달러, 지금 돈으로 약 100만 원에 불과했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수입 대체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외국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었죠. 미국의 원조 자금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도 이 시기에 설탕 정제와 직물 제조업을 시작했죠. 재벌들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속도는 더뎠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자본이 부족했고 기술도 없었고 시장도 작았으니까요. 하지만 1961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의 군사 쿠데타가 성공한 겁니다. 박정희는 야심찬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적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성장 속도에 만족하지 않았죠. 빠르게 극적으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소수의 대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나라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자금과 지원을 재벌 기업들에 집중했죠. 은행들도 모두 국유화, 즉 나라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꿨습니다. 그 덕분에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었죠. 심지어 외국에서 빌린 돈의 갚을 책임까지 정부가 대신 져줬습니다. 이렇게 재벌은 돈을 구하기 쉬웠고 실패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 정부가 모든 자금을 테슬라, 엑소모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몰아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유시설이 필요하면 엑손모빌에, 자동차가 필요하면 테슬라에, 기술 개발이 필요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보내는 시기였죠. 나라의 자본이 몇몇 거대 기업으로 집중된 겁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재벌에게 독점 수입 권한과 세금 감면, 그리고 외국 경쟁자로부터의 보호까지 제공했습니다. 결국 재벌은 정부의 보호 아래 실패할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62년 한국의 수출은 약 5천만 달러 수준, 지금 가치로는 수백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에는 8억 달러, 지금 돈으로는 수조 원에 달했죠.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시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됐습니다. 재벌 시스템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재벌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는 점점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들은 사실상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창립자들은 점점 시장의 효율성보다 정치적 연줄에 더 의존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만 좋으면 자금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벌들은 별 생각 없이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삼성은 전자제품을 만들다가 생명보험에 뛰어들었고 현대는 자동차를 만들다가 조선업에 진출했죠.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양의 부채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은행의 지원이 있었으니 돈을 갚지 못할 걱정은 하지 않았죠. 1997년 상위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 비율은 자본 대비 600%에 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S&P 500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60% 정도입니다. 한국 재벌은 그 10배였던 겁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 부채의 탑이었죠. 그리고 1997년 7월 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재벌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1997년 7월부터 1999년 6월 사이 상위 30대 재벌 중 11개가 파산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우그룹의 몰락이었죠. 대우는 당시 한국 2위 재벌이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전자,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죠. 대우그룹은 800억 달러의 부채를 남기고 무너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파산 중 하나였죠. 대우 회장 김우중은 한국을 떠나 도망쳤고 그 빚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와 IMF가 한국에 몰려왔습니다. IMF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안했지만 그 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IMF는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구조가 한국 경제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벌들이 견제받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합리적인 요구였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척결하고 재벌을 통제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거의 농담처럼 들립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로 수많은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재벌의 부패와 투명성 부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삼성은 3차례에 걸쳐 세금 탈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K그룹은 횡령과 부패 혐의로 2차례 고발됐죠. 현대는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로 수차례 기소됐고 하나는 횡령으로, 롯데는 부패와 뇌물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기소는 결국 기각되거나 감형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드물었죠. 징역형이 선고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두고 돈이 곧 면죄부가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재벌 오너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사면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한국 경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면 경제가 흔들릴 거라는 논리죠. 문제의 핵심은 재벌의 소유 구조가 극도로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재벌은 순환 출자라는 방식으로 가족이 소수 지분만으로 거대한 기업 집단 전체를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주 일가가 A회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A회사가 B회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B회사가 C회사 지분 30%를 보유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오너 일가는 실제로는 C회사의 지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지만 A, B, C를 거치는 순환고리를 통해 C회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이 구조는 재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가족의 이익만 챙기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이 일본이나 대만의 동종 기업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같은 실적, 같은 산업, 같은 전망을 가진 회사인데도 한국 기업은 40에서 50% 저렴하게 거래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경쟁사들처럼 거래된다면 삼성의 시가총액은 지금의 2배가 될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을 믿지 않습니다. 재벌이 언제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재벌기업 고려아연의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약 18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새 주식을 만들어 팔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줄어들지만 회장은 그만큼 자신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주주들은 손해를 보지만 회장 일가는 이익을 봅니다. 전형적인 재벌 방식이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비슷하게 재벌들은 가족이 소유한 여러 회사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나쁜 회사가 있으면 가족이 가진 다른 회사가 그 회사를 말도 안 되게 비싼 값에 사주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전체의 돈줄을 지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B회사의 다른 주주들은 손해를 보지만 두 회사 모두를 통제하는 재벌 일가는 전체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죠. 다른 주주들을 희생시켜 가족을 부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주식시장이 항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재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조차 재벌을 믿지 않게 됐고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죠.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자 한국 정부는 2024년 기업 가치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상장 기업들이 주주 가치와 지배 구조를 개선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죠. 좋은 생각처럼 들리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100% 자발적이라는 점이죠. 재벌들이 스스로 개혁하길 기대하는 건 도둑에게 자수하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없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이유는 재벌들이 오히려 낮은 평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60%에 달합니다. 재벌 오너가 사망하면 후계자는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죠. 하지만 주가가 낮게 평가되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소유 구조 덕분에 세금을 피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결국 재벌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운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부패만이 아닙니다. 순전히 경제적 불균형도 극심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불균형한지 보여드리죠. 2024년 기준 한국의 상위 30대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이 나라 전체 GDP의 77%에 달합니다. 이제 미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상인 500개 기업이 GDP의 66%를 차지하죠. 회사 수로 보면 한국은 기업 한 곳당 2.6%, 미국은 0.1%, 무려 26배 차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동자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다니지만 한국은 단 14%만 대기업에서 일합니다. 즉 경제의 대부분을 소수기업이 차지하지만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특권의 역피라미드입니다. 이런 구조는 중소기업에게 거의 선택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재벌에 납품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둘 중 하나뿐이죠. 그 결과 재벌은 막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기아의 지분을 인수한 뒤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에서 80%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공격적인 계약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첫째, 공급업체에게 현대와 기아에만 납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다른 고객을 찾을 수 없게 만든 거죠. 둘째, 공급업체의 비용 구조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원가를 다 들여다본 뒤 마진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현대가 협력업체의 기술을 파악한 뒤 그 기술을 빼앗아 직접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 공급업체는 시장에서 밀려났죠. 재벌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보복이 두려워 이런 관행에 대해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은 계약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상세한 기술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복제하고 결국 원래 회사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죠. 롯데는 납품업체에게 자사 행사에 참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업체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마케팅에 중소기업이 자기 돈을 쓰는 구조였던 거죠. 이런 일들은 꼭 불법은 아닙니다. 그저 독점이 가진 특권일 뿐이죠. 성공적인 투자자이자 기업가 피터 틸은 독점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독점하면 모든 걸 당신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재벌은 그 완벽한 독점을 실현한 존재들입니다. 불균형은 노동 현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대기업은 고용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보다 평균 60%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죠. 즉 중소기업은 인재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은 모두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더 심각한 건 대기업들이 예전보다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은 있지만 고용은 늘지 않습니다.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죠. 한국은 11분기 연속으로 신규 일자리 감소를 겪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한국은 OECD 전체에서 20대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약 20%죠. 한국의 노동법은 대기업 근로자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은 거의 해고가 불가능할 정도죠. 겉보기엔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재벌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이유가 됩니다. 한번 뽑으면 쉽게 해고할 수 없으니 아예 채용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 피해는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에게 집중됩니다. 노동 환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기업이 경제를 지배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의 근무 시간을 지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연간 평균 1915시간, 미국은 1791시간, 독일은 1349시간에 불과하죠. 이건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구조적 과로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거의 바꾸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너무 커져서 무너지기엔 크고 고치기엔 약한 상태가 된 거죠. 대기업 시스템은 이제 사회의 모든 층 위에 뿌리 내렸습니다. 정치인들이 개혁을 약속해도 대기업은 권력으로 그들을 압박합니다. 정치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로펌은 재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 거대한 고객을 잃게 되니까 말이죠. 대학도,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을 비판하는 논문을 내면 가장 큰 기부처로부터 지원이 끊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뉴스가 대기업을 비판하려 하면 광고주를 잃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재벌을 해체하자고 말하면 노동자들조차 불안해합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이죠. 지금의 재벌 구조는 사실상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집단적인 문화까지 더해져 근본적인 변화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로 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성장은 분명 있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공장과 도로, 항만을 장악했고 은행과 로펌, 그리고 정부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후계자들은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죠. 아름답게 도금된 마카다미아 너트를 함께 물고서요. 그들은 이 나라의 성장을 이끈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를 지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한국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가족의 부와 권력이 통제받지 않을 때 시스템은 결국 부패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의 노동 위에서 이익을 쌓아왔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 책임지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합니다. 겉으론 기업이지만 실상은 왕조와 다를 바 없죠. 언젠가 이 재벌 시스템도 무너질 겁니다. 역사 속 모든 독점이 결국 그렇게 무너졌듯이요. 문제는 그날이 언제일지,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분명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혁이냐 붕괴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순히 주식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국의 기업을 믿지 못한다는 신호, 외국인 투자자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된 현실 말이죠. 앞으로 한국이 어떤 길을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은 단지 우스운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문제의 상징입니다. 그 밑에는 부패와 착취, 불평등으로 얽힌 거대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구조도 무너질 겁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왔으니까요. 왕조는 영원하지 않고 독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재벌 시스템의 민낯을 들여다봤습니다.